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7살짜리 딸을 둔 가장이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제 모습이 꽤나 안정적으로 보였겠죠. 스스로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맛보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제 딸 유진이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뒤 제가 겪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마음들, 이걸 혼자 사귀다가는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아내 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제겐 그 시간이 어째 몇 달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없이 맞는 첫 아침, 원래라면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면서 유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리고 티격태격하면서도 툭하면 웃음이 번지곤 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 펼쳐진 집 안 풍경은 너무나 적막해서 오히려 귀가 울릴 정도였어요.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여보, 오늘 유진이 깨웠어?" 라고 부를 뻔했어요. 그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기상해서 쫓기듯 출근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머리를 띵하게 만들더군요. 가슴이 서늘해지며 등줄기를 타고 소름처럼 퍼지는 공허함이 바로 그 순간 절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머릿속은 이미 온통 아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진짜 사라지는 게 가능해? 매일 아침 봤던 그 사람이 이렇게 흔적 없이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러다 순간 거실로 나가야겠다는 기계적인 생각이 들어 몸을 일으켰어요. 무엇이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로 나왔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평소와 똑같이 밝더라고요. 근데 그 밟고 선 마룻바닥이, 창문 밖 풍경이 어쩐지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뭔가 텅 빈 상태로 멈춰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살짝 창밖을 봤더니 세상은 변함없이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출근길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찻소리. 그런데 왜 이 집 안은 이렇게 정적이 내려앉아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다 불현듯 거실 한 구석에 걸린 아내의 가디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특히 좀 쌀쌀할 때면 자주 걸치곤 했던 녹색 가디건이요. 그때 갑자기 목이 턱 막히면서 저걸 치워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같이도 그 사소한 선택 하나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는데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울면 어떡해, 지금부터는 내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이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유진이를 지켜야지 라고 스스로 수백 번 다짐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조그맣게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딸 유진이가 작은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댄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곱도 채 못 떼고 얼굴에선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는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엄마를 찾고 싶을까. 근데 저는 그냥 아이와 시선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어요. 일어났구나. 배 안 고프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꾸며서 물어봤습니다. 유진이는 말없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결국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고스란히 제 다리에 전해졌어요.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지가 절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다시 울 것 같은 마음만 일렁였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나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장모님이셨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거의 매일같이 반찬을 챙겨 오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 또 오시는구나 하는 묘한 죄송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서방, 문 좀 열어봐. 장모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건조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건조함이 곧 깊은 슬픔을 감추려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면서 장모님도 딸을 잃은 분이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슬픔의 크기는 제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겠죠. 직접 낳고 기른 딸을 떠나보낸 거니까요. 문을 열자 장모님은 작은 반찬통과 국통을 두 손에 들고 서 계셨어요. 부은 눈, 야윈 얼굴, 저랑 똑같이, 아니 더 심한 고통을 견디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방에 있어요. 그래, 반찬 좀 갖고 왔어. 장모님은 씁쓸하게 웃는 듯 많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괜히 목이 메이더라고요. 당신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도 매일같이 이렇게 음식을 해오시고 나 같으면 솔직히 몸져 누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식탁에 시선을 두자 이미 몇몇 반찬통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장모님이 수시로 가져다 주신 것들이죠. 한두 번은 장모님, 그냥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 밥 굶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소리치듯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워낙 무기력하고 예민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장모님은 그런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같이 새 음식을 해오셨고 그 모습에 저는 죄책감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유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장모님을 보곤 할머니 하고 작게 불렀어요. 장모님은 그 소리에 돌아보며 그래, 잘 잤니?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그러면서 바로 아이를 위해 국을 덜어내셨는데 참, 그 장면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빠인데 왜 장모님이 더 나은 보호자인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서글퍼졌어요. 장모님이 식탁에 식사를 차려주시곤 자네도 한술 떠 하시길래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먹어봤어요.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약간의 통증이 오히려 제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쩌면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둔감해진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비현실감 속에서 뭐라도 현실적인 자극이 필요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유진이는 장모님 손을 잡고 학교 갈 준비물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해주던 일을 장모님이 대신 해주시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빠라는 사람이 왜 이리도 무기력하지? 라고 자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가 없다는 것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랑 같이 유진이 손을 잡고 웃으며 떠들었는데 이젠 그런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죠.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조금 뒤 장모님이 학교 데려다 주고 올 테니 자네는 좀 쉬어 라고 말씀하시며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네 라고 대답만 했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막상 또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니 안도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 이중적인 기분이 스스로도 참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이 집은 정적에 휩싸여요. 아내가 떠나고부터 느껴지는 그 공허한 적막. 저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사진 속에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선 사라진 사람이라니 이중성이 너무 잔인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그렇게 빨리 떠나서 우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다가도 곧 왜 난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줬나 하는 자책에 시달렸어요. 장모님이 돌아오실 때쯤 저는 겨우 기운을 내어 거실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했어요. 아내가 쓰던 컵이나 그릇들, 책상에 놓여있던 공책이 그대로였거든요. 이거라도 치워야 일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막상 손을 대려니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공책을 잡고 넘기려는데 소나기가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됐죠. 차라리 다 버려버릴까? 입속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마침 장모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말을 들으셨는지 뭘 다 버린다는 거야?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내의 공책을 가리키며 그냥 정리하려 했어요. 라고 더듬거리듯 대답했죠. 장모님이 살며시 공책을 펼쳐보시더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으셨어요. 거기엔 오늘 유진이가 혼자 양치질을 했다. 기특한데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이런 식의 아내 일기 같은 소소한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다 듣고 있으려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장모님이 울컥하는 걸 억누르는지 한두 번 콧등을 훌쩍이셨는데 저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모님이 읽기를 멈췄어요. 결혼 8주년 며칠 전에 쓴 거네. 저는 그걸 아직 못 봤지만 왠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시선을 돌렸어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시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결혼 8주년.
유진이랑 남편에게 작은 이벤트라도 해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둘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으니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시간이 이대로 멈추면 좋겠다. 순간 장모님의 목소리가 울컥울컥 떨렸고 저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죠. 장모님이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좋은 딸이었는데 라고 하셨을 때 저도 더 이상 듣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정작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장모님은 공책을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굳이 치우지 말고 그냥 둬. 나중에 혹시 마음 정리되면 보고 싶어질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저도 버리고 나면 다시 못 돌이킬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제게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니까요. 오후가 되어 장모님은 또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반찬통이며 국이며 매일같이 생전 아내가 해주던 역할을 해주시는 셈이죠. 제가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데 장모님이 인사를 건네셨어요. 갈게. 내일 또 올게. 순간 매일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제 입에선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은 짐을 챙겨 나가셨고 또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가만히 식탁에 남은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 밥맛도 없었지만 이걸 남기면 장모님께 죄송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왜 나는 이런 사소한 것조차 결정 못하나 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문득 유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야지 하고 시계를 봤더니 이미 학교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유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빠. 아이의 얼굴이 잠시나마 환해졌는데 저는 괜히 미안했어요. 한참 기다렸을 텐데 제가 너무 제 감정에만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라고 물었고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는 제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 했어요. 예전엔 아내와 유진이가 손잡고 걷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빠인 제가 유진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잖아요.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에게 내가 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와 보니 아침에 장모님이 두고 간 반찬통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는 혹시 할머니가 있는지 할머니? 하고 부르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가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만 찾는 건가 하고 속이 쓰렸거든요. 유진아, 오늘은 아빠가 밥 차려줄게. 뚜껑을 열어보니 미역국, 볶음김치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그걸 냄비에 덜어두기 시작했죠. 뭔가 아주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래도 아빠가 해준 밥이니까 유진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차린 밥상을 보며 유진이는 많이 먹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겠죠. 엄마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애가 밥 잘 먹으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먹다가 유진이는 점점 눈이 감기길래 제가 방으로 데려가 재웠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조용히 잠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게 내 몫이었는데 라는 자책감이 어쩔 수 없이 뒤따랐어요. 유진이를 재우고 나니 거실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사진이 있는 탁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밤이 되니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니 하루 종일 장모님이 없었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못했겠구나 하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장모님도 자기 딸을 잃은 상황인데 오히려 제 삶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으니 말이죠. 내가 무슨 존재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자책이 다시금 시작됐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하겠죠. 문제는 장모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언제쯤이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을 자려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한없이 아내 생각만 났거든요.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그 행복한 결혼 8주년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수없이 많은 후회와 미련이 맴돌았어요. 머리로는 이제는 끝난 일이라고 되뇌면서도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모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자네가 유진이 지켜야 해. 저는 장모님이 지금 저 말이라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만약 장모님마저 완전히 무너져 계셨다면 이 집은 정말 하루도 유지되지 못했겠죠. 어쩌면 장모님이 매일같이 아침 일찍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일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상실감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다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장모님과 유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이 고통도 조금은 희미해지겠죠. 그래, 내일 아침도 장모님이 오셔서 부엌에서 뭘 끓이시겠지. 유진이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가겠지. 나는 또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그래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 반복되는 풍경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맞은 두 번째 아침, 저는 아직도 전날 밤의 무거운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침대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기운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제는 이제 아빠로서 정신 차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눈을 뜨자마자 다시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뭔가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후라이팬이 스치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곧이어 장모님의 낮지만 분주한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죠. 순간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데도 장모님이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도 장모님이 반찬을 들고 오셨었지만 그때는 거의 간단한 국과 반찬 몇 가지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훨씬 본격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뭘 그렇게 일찍부터 하시지 싶어서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더니 주방 안에 서 있는 장모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아내의 생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 장모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일어났어? 새벽잠이 안 와서 그냥 일찍 왔어. 국 좀 끓이고 반찬도 더 만들어 놓으려고. 장모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실 장모님도 딸을 잃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실지 뻔히 짐작이 가는데 저를 비롯해 유진이를 챙기느라 더 고단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서툴게라도 물어봤어요. 어젯밤만 해도 누워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모님께만 의존하는 건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러자 장모님이 후라이팬을 잠시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럼 불이나 봐줄래? 국 넘칠 것 같아서. 저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다가갔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뭔가 그 작은 부탁조차 제게 이 집의 한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묘하게 교차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며 국이 보글보글 끓는 걸 지켜보는데 김이 올라오면서 부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잠에서 깨 부엌 입구 쪽으로 나왔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아빠 하고 부르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귀엽던지. 장모님은 이때를 틈타 숟가락이며 수저통을 꺼내 차려 놓으셨고 저도 국을 간 봐달라고 하셔서 약간의 간장과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밥을 같이 차릴 수 있구나 싶어 살짝 울컥했어요. 결국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 없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차림을 한 것이었죠. 국, 반찬 여러 가지, 심지어 달걀 프라이까지 나름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맛있네요 라고 했는데 그때 장모님 얼굴에 살짝 안도하는 기색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반응이지만 장모님도 마음속 깊이선 내가 이 집 식탁을 지탱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 그 한마디가 중요한 인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유진이가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밥 위에 올려진 달걀 프라이를 보고 우와 하고 작은 감탄사를 내질렀어요. 아이 입에서 오랜만에 나온 약간의 흥이 느껴져서 그 순간 우리 셋은 동시에 작게 미소 짓게 됐죠. 하지만 그따위 작은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밥을 먹다 보니 문득 유진이가 수저를 멈추고 짠한 목소리로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 라고 중얼댔거든요. 장모님과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가 엄마 생각나서 슬프구나 싶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나마 장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엄마가 해주던 게 제일 맛있었지?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 줄게.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고개짓의 장모님과 저는 서로에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시선을 교환했죠. 아마 그때 둘 다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새로라도 함께 식탁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뒤 저는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꽤 오랜 휴직을 했었는데
더 길어지면 회사도 부담스러워하고 경제적으로도 위험해지니까요. 제 마음은 아직 추스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진이를 누가 돌봐주느냐였어요. 아이는 아직 유치원, 2, 3시에 유치원이 끝나고 연장반까지 하면 퇴근해서 겨우겨우 7시까지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야근이라도 있는 날에는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는데 매번 죄송하고 아이도 데리러 가면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장모님이 나서 주셨어요. 내가 데리고 있을게. 회사 갔다 오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줄게. 처음에 저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 드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이 단호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모님 댁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에 전철에 다시 버스로 좋게 1시간 반은 소요되거든요. 일 안 하면 어떻게 유진이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도 마련해. 나라도 해야지. 솔직히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려 했는데 이미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어요. 부엌에선 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장모님, 이렇게 일찍 하고 놀라서 인사했더니 장모님이 여유롭게 웃으시며 아침밥 먹고 가야 힘이 나지. 자, 어서 앉아.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장모님이 하고 계시잖아 싶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출근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허겁지겁 밥 한 그릇 먹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생활은 저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이 부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다 되어가는 저녁 식사 준비였죠. 그런데 문득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왔어? 하고 웃으며 맞이해 줄 것 같았는데 대신 장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말입니다. 유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짐을 풀고 식탁에 앉았어요. 곧 저녁이 차려졌는데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오늘 어땠어? 회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머리를 긁으며 네, 뭐 그럭저럭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토로한다고 해도 장모님이 더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식사를 대충 끝내고 장모님은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며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전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묵묵부답이었고 손길을 계속 움직이셨죠. 작은 물방울 튀기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동안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소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장모님은 그럼 나 갈게 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이가 할머니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하자 장모님이 할머니 집이 있는데 가야지. 내일 또 올게 잘 자렴 이라고 말하며 문을 나서셨습니다. 멍이를 가셨다가 또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는 말에 저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장모님이 바깥으로 나가신 뒤라 저는 그냥 그렇게 장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멍이를 오가시며 유진이와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유진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장모님이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낮은 소리였는데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울고 계신 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장모님도 사람이시니 울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혹시 딸 생각에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방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장모님이 아내 사진을 꺼내 들고 있더군요. 반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사진을 보며 흐느끼고 계신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장모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까봐 문 앞에서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살짝 고개를 들며 방문 쪽 소리를 들으셨는지 얼른 눈물을 닦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죠. 장모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장모님이 울음을 닦으시며 아냐, 이 서방이 더 힘들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실 매일 이 먼 길 오가시는 게 걱정돼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유진이도 아직 어린데 장모님이 여기서 함께 지내주시면 어떨까요? 장모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곧 복잡한 기색이 섞인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여기서 지내면 자네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게다가 장모인 내가 사위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주위의 시선도 괜히 부담스럽진 않겠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불편한 거나 부담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장모님도 슬픔이 얼마나 크실 텐데 저희 챙기느라 이렇게 자주 오가시니 차라리 같이 계시면 저도 장모님 모시고 가시는 거나 잘 지내시는지 안부 걱정 따로 안 해도 되고 유진이도 안정감 찾을 것 같고요. 장모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음, 나도 사실 매일 오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내면 자네한테 혹시 또 짐이 되진 않을까 싶어 망설였셔. 그래도 이서방이 먼저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결코 짐이 아니라 큰 힘이 돼주실 거예요. 저 혼자서는 아직도 이 집 꾸려 나가기가 버겁고 유진이가 할머니랑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더 편해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그 눈웃음 뒤에는 왠지 눈물이 섞인 듯 보였어요. 사실 하나뿐인 딸 없이 홀로 지내는 내 집이 너무 허전했는데 여기서 유진이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비슷한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알 것 같았거든요. 고맙네, 이서방. 자네도 힘든데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뭐. 네, 장모님. 저도 감사합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 말들이 우리 사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내 없이 텅 비어버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서로 감싸며 채우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선 함께 지내서 좋다는 진심이 더욱 크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장모님이 이 아침에 저를 깨우고 유진이 등원을 도와주실 테고 퇴근 후에는 온기가 가득한 식탁이 펼쳐지겠지. 물론 사소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감당할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 그 자리를 조금이나마 덜 외롭게 만들어줄 사람이 장모님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진이가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통증과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왔었거든요. 아내도 분명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엄마랑 우리 딸도 이제 외롭지 않겠네. 하면서요. 그 생각이 제 등 뒤를 살며시 토닥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장모님은 캐리어와 짐 몇 개를 챙겨 오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장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댔어요.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캐리어를 받아 현관 옆방으로 옮겨드렸어요. 안방을 쓰셔도 된다고 했지만 손님이 안방을 쓸 수는 없으시다며 현관 옆방을 쓰신다고 하셨죠. 짐이 좀 있었지만 대충 치우고 장모님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이가 달려와서 할머니,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하고 눈을 반짝이는데 장모님이 자상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유진이랑 오래 놀아보자 하셨습니다. 아이가 야호 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에 잠시나마 거실이 활기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모님과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엌에서 벌써 장모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방 얼른 일어나야지 밥 먹고 가야지 라는 말이 들려와요.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일어났을 텐데 장모님 덕에 하루가 조금 일찍 시작되는 셈이었죠. 아내 없이 텅 비어 있던 식탁에 장모님이 마련해 주시는 따끈한 국과 반찬이 올라오니 저도 어느 정도 일상에 복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진이도 아침밥을 좀 더 꼬박꼬박 먹게 돼서 신나했어요. 그걸 보니 제가 제안했던 동거가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맞지 않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상주한다는 건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미묘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저녁에 샤워하고 나올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빨래도 속옷을 마음대로 던져놓기도 민망하고 바뀐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모님은 대부분의 것에 관대하셨어요. 이서방, 이렇게 해도 될까? 자네가 불편하진 않아? 하고 물어보시며 우리의 생활에 당신을 맞춰가시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더 크고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출근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유진이 등원 준비를 혼자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에는 거실불이 켜져 있어서 늘 환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실 예전엔 집에 들어와 아무 소리도 없이 정막을 마주할 때마다 아내 생각에 울컥하곤 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장모님이 TV 뉴스를 보시거나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묘하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씩 쌓여가는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동거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이상하게도 장모님이 저의 모습을 자주 사진으로 찍으시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일상 모습을 기록하시는 건 가끔 있었지만 뭔가 찍으시는 순간순간이 어색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아침에 제가 눈도 덜 뜬 차에 식탁에 앉아 있으면 살짝 휴대폰을 드시는 듯한 느낌이었죠. 눈이라도 마주치면 장모님은 멋쩍은 듯 그냥 햇빛이 예뻐서 정도로 둘러대시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횟수가 잦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제가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 한쪽에서 장모님과 눈이 마주친 일이 있었어요. 다소 거리감 있게 제 얼굴을 바라보시다 제가 깨어나는 걸 알아차리시는 순간 슬쩍 시선을 피하시는 느낌이랄까. 사실 평소처럼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왜 저렇게 날 보고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하고요. 그 의문에 좀 더 불이 붙은 건 어느 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장모님이 유진이 숙제를 봐주시고 계시고 저는 물을 한 잔 마시러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장모님 휴대폰 화면이 갤러리 상태로 열려 있더군요. 사진 목록이 쫙 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제 눈이 그쪽으로 확 갔어요. 그리고 나측은 장면들이 여러 장 스쳐 보였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지내는 모습, 심지어 잠든 듯한 모습까지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유진이가 함께 나온 사진도 있었지만 저 혼자 있는 사진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어? 장모님이 이런 순간에도 사진을 찍으셨나?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몇 초간 뚫어져라 봤죠. 그러다 문득 장모님이 이 서방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시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른 시선을 치우며 아니요. 그냥 휴대폰이 켜져 있길래 하고 얼버무렸죠. 장모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휴대폰을 닫았고 저는 허둥대며 문제를 풀어주긴 했는데 머릿속은 온통 저 많은 사진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물론 장모님이 우리 가족 사진을 찍으시는 건 이해합니다. 유진이와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모르는 순간까지 찍힌 게 많다는 사실이 의외로 무섭게 다가왔어요. 혹시 나를 몰래 찍은 건가? 왜 내 사진이 그렇게 많지? 하고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윽고 제가 내린 섣부른 결론은 장모님이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작은 씨앗처럼 싹튼 불안감이 혹시 장모님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상상으로 점점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속엔 정체 모를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저와 유진이를 돌봐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 다른 한켠에선 자꾸만 의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직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장모님께 직접 물어보자니 괜히 불편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속으로만 사귀자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런 예민함이 커지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서서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품은 채 저는 밤마다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가까스로 회복 중이라 믿었는데 뜻밖의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 막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장모님과 저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의심들이 서서히 싹트다가 결국에는 오해가 폭발할 듯한 상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죠. 유진이가 일찍 잠들고 장모님은 몸이 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계시던 날이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서재 겸 쓰는 작은 방에서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슬쩍 거실에 나오다 보니 장모님 방문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아직 안 주무시나 생각하며 다가가 보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방 안을 힐끗 들여다보니 장모님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소리내지 않고 장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숨을 쉬면 그 소리에 깨실까봐 숨도 참고 다가갔죠. 장모님 얼굴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 휘휘 저어보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전송 화면. 그것도 대화 상대 이름이 눈에 익숙했어요. 바로 아내 이름이었죠. 장모님 휴대폰 화면엔 하늘의 딸 김연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장모님이 죽은 아내와 카톡을 하고 계신 건가?
왜?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진들 전부 아내한테 보내시는 건가? 아내가 세상에 없는데도 혹시 아내와의 톡방에 사진을 올리시는 건가? 순간 장모님이 몸을 뒤척이시길래 저는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졸다가 깬 장모님이 다시 휴대폰에 사진을 첨부하시며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야, 이서방이랑 유진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으니 많이 외롭지만 그래도 애들은 꿋꿋이 버티고 있단다. 너무나 애틋하고 슬픈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동시에 그동안의 오해가 전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혹시 날 연모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죠. 장모님은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딸에게 카톡을 보내는 듯이 가족의 일상 사진을 전송해 오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를 몰래 찍은 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딸에게 이서방과 손녀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콧김이 세게 나왔고 장모님이 침대 아래쪽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휙 내려보셨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저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장모님은 휴대폰을 끄며 얼른 눈물을 훔치시고는 허둥대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이서방, 여기서 뭐 해? 저는 순간 죄책감이 스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저 사실 그동안 오해했어요. 장모님이 제가 모르는 새에 제 사진을 찍으시길래 혹시 장모님이 저한테 무슨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으신 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이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허탈한 듯 웃으셨어요. 웃음 사이로 울음이 섞여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난 그저 우리 딸, 연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카톡으로 유진이와 자네랑 함께 찍은 사진들을 카톡으로 매일매일 일기 쓰듯 보내준 게 생각나서 혹시 하늘 어딘가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나도 연주한테 남편과 딸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어. 자네랑 유진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장모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눈엔 눈물이 고였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전 장모님이 헌신적으로 우리 돌봐주시는 것도 모자라 엉뚱한 생각으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거야말로 큰 불효 아닙니까? 그러자 장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아냐, 이서방.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면 이렇게까지 오해가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도 딸을 잃고 정신없다 보니 그저 사진 찍어 카톡에 남기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어. 누구에게도 굳이 설명할 생각을 못했지. 그럼 카톡의 연주 이름은 뭐죠? 연주 떠나보내고 카톡도 사라지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 더 사서 카톡을 만들어서 이름을 사랑하는 딸 연주라고 해놓고 카톡을 보내면 그게 진짜로 연주가 보고 있을 것 같더라고. 답은 없어도 말이야. 저는 장모님의 그 말을 듣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쓸데없는 오해로 일그러졌던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거실까지 울음소리가 번졌죠. 그날 밤 늦은 시각까지 장모님과 저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님은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며 하루하루의 이야기와 사진을 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딸이 이것을 볼 수도 답장을 보낼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고 싶어 하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진을 찍었어. 자네나 유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조심스럽게 찍었더니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구먼. 장모님이 조용히 웃으셨고 저도 그 웃음에 동참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괜한 오해를 했나 싶어 다시금 죄송했어요. 장모님, 이젠 제 앞에서 당당히 찍으셔도 돼요. 저도 유진이랑 장모님이 함께 지내는 장면들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아내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장모님이 다시 울컥해선 제 손을 잡고 흔드시더니 작게 고마워 이서방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해와 의심은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우리는 한층 더 끈끈하게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사진을 찍을 때 굳이 몰래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서방, 오늘은 웃으면서 유진이랑 같이 찍을래? 하면서 유쾌하게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하셨죠. 그리고 저도 한결 편한 마음으로 아내를 향한 메시지를 작성하시는 장모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사진을 첨부하면서 중얼거리면 제가 살짝 다가가 오늘은 뭐라 보내시는 거예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연주야, 내가 사준 봄옷으로 갈아입고 열심히 회사 다니는 이서방이 기특하다고 썼네.
유진이는 유치원에서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다는데? 그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내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듣고 있을 것만 같아 뭉클했지만 동시에 그게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이 딸과 대화를 이어 가듯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가 이제는 저에게도 아, 아내가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도 할머니가 사진을 찍으면 엄마한테 보내는 거야? 하고 물으며 씩 웃곤 합니다. 물론 그래,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자 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하는 순간마다 아이와 저, 그리고 장모님은 묘하게 슬픔과 웃음을 동시에 느끼지만요. 그건 이제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방식이 됐달까요? 오랫동안 심장을 조여오던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동거 생활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서로 메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들이게 된 거죠. 저와 장모님은 아침에 부엌에서 부딪혀도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미소를 짓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오늘 힘들었지? 라는 한마디에 담긴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밤이 깊어가면 저는 아내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서 잠시 서 있곤 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젠 좀 안심해도 돼 라고 말하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를 상상해봐요. 뒤이어 엄마랑 유진이를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장모님은 오늘 밤에도 딸과의 대화방에 사진을 몇 장 전송하시겠죠. 유진이가 유치원 앞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모습, 제가 출근 전 마시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 같은 사소한 일상들이요. 그걸로 딸이 어디선가 엄마도 남편도 아이도 잘 살아가는구나 하고 안심할 거라고 믿으며요. 아마 이 믿음은 착각일 수도 있고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 덕분에 남겨진 우리 가족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해가 사라진 뒤 그 빈자리엔 더 깊은 유대와 함께 아내를 향한 잔잔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언젠가 장모님도 스스로 딸의 카톡을 해지하거나 정리할 날이 오겠죠. 그땐 아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대화방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뒤 저는 집안에 스며드는 조용한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죠. 아내 없이 이어가는 삶이 여전히 쉽진 않지만 장모님과 유진이와 함께하는 이 식탁과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해가 극에 달해 서로 상처를 입을 뻔했지만 사실은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실감은 한 줌의 따스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지금도 우릴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서로를 다독이는 작지만 애틋한 가족의 모습으로요.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